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가끔 이런 수수께끼 놀이를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것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은, 이런 수수께끼요. 한마디로 이도저도 아닌 것을 맞추는 놀이인데, 저의 경우는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이라는 수수께끼에 딱 맞는 답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니,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한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저의 그 모든 수수께끼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 낯선 남자가 저한테 전화를 내서 제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그분의 사실혼 관계 아내시죠?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제 인생에서 나간 지 근 40년이 훌쩍 넘었고 제 나이 60이 다 되어서 걸려온 전화에 왜 놀라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남자 이후로 다른 사람은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이라곤 다 지긋지긋해서 숨어있다시피 살았는데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제 존재를 알아낸 건지 이 전화가 실제로 변호사의 전화라 하더라도 저는 그것조차 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번듯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를 앞두고 차근차근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변호사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해준 얘기는 믿기도 어렵고 너무나 놀라운 행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바로 저의 그 남편도 아닌 남편이었던, 남편이지만 남편이라고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저한테 큰 저택과 함께 80억 원에 가까운 유산을 남겼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 어리벙벙했어요. 그리고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얼굴 보고 사람을 속이는 페이스피싱, 이런 것도 생긴 건가?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멍한 얼굴로 앉아있자 변호사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갑자기 이런 얘기 들어서 너무 놀라셨죠? 그런데 뭐 이쪽 일하는 저희로서는 그다지 드문 일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께서 그동안 은혜 갚고 싶었던 분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큰 재산 남기고 그 유산 집행해달라고 하는 게 1년에 10건도 넘게 발생해요. 그냥 내가 이때까지 선하게 살아서 큰 복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세금 처리만 오며 다 해두신 거라 그냥 재산 관리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조건이라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고 가만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생을 보내셨던 저택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택이 대대손손 자손들이 물려받아 살아온 이 집의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로 이주해서 마지막을 살아줬으면 하는 게 이 유언의 조건입니다. 네? 집을 이사를 하라고요? 그것도 그 사람이 살았던 집으로요? 아니, 그 사람 원래 가족들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용인하겠대요? 그러지 않을 텐데요. 아닙니다. 지금 남아 계신 가족들 안 계시고 살아계신 몇 분은 지금 다 해외 시민권자로 거주 중이십니다. 이 유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돌아가신 줄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고지할 의무가 없을 만큼 먼 친척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 아내는요? 이 사람 아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었나요? 그러자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뒤적 하더니 저한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내분은 벌써 10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걸로 나오는데요. 계속 혼자 사셨습니다. 자손도 없으시고요. 순간 머릿속이 띵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지난 세월이 쓱 주마등처럼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이 있고도 없고 없는데도 있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시작은 바로 이 남자의 대찬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다가왔을 때는 집안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평생 결혼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을 결심을 한 비운의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기기도 했고 꽤 번듯했고 많이 배운 것처럼 하는 말마다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당연히 빠져들었죠. 저는 당시 집에서 구박받는 천덕꾸러기 둘째 딸이었고 위로는 오빠와 언니, 아래로는 동네 영재라고 소문난 천재 남동생 때문에 가운데서 동네북처럼 구박만 받고 자란 그런 아이였습니다. 똑 부러지게 집안 살림 챙기면서도 공부 잘했던 큰언니, 듬직하게 엄마 아빠의 자랑이 되어주던 오빠, 그리고 이미 2살 때 한글과 산수 일부를 깨우쳐서 온 동네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재 남동생. 하지만 저는 그저 해맑고 잘 웃고 잘 놀고 잘 뛰어노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뛰어난 형제들 사이에 평범한 아이는 그냥 그 당시에는 바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집에서 떨어져 나와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남자는 당시 그 공장을 들락거리던 기술자였어요. 당시 공장장님이 엄청나게 깍듯하게 대접을 하길래 저 남자는 저렇게 젊은데 모두가 저렇게 꾸벅꾸벅 인사하는 삶도 살고 엄청 부럽다, 참 멋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를 보고 웃어주고 저한테 관심을 보일 때 의아하면서도 우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설레는 마음을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랑이 시작됐죠. 남자는 저에게 한번 사랑에 크게 실패하고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던 이력이 있으니 저한테 식은 좀 미루고 함께 먼저 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게 저희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혼쭐이 날까봐 차마 부모님한테는 동거부터 하겠다는 말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떡하다 알게 된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식 좀 안 올리면 어떠냐. 안 그래도 네 언니랑 오빠랑 결혼시키려면 아유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머리가 꽝꽝 아팠는데 아니 너라도 식없이 살아주면 우리는 그걸 효도라고 생각한다. 아유 너 같은 애를 데리고 가서 감당하고 살아주겠다니 얼마나 고맙냐. 사실 몹시 무책임하고 자식으로서 서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 말조차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랑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엄마 아빠가 굳이 방해하지 않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21살의 어린 나이에 덥석 한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비록 결혼식도 없고 호적에도 제대로 올리지 않아 동거와 다름이 없었지만 저한테는 그게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1년을 행복하게 살고 저한테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도 찾아왔습니다. 아기 천사의 소식을 듣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던 그날 저한테는 기쁨의 눈물과 동시에
통곡의 눈물이 터질 만한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오매불망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냥 집에 돌아오면 말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혼자 발 동동거리며 남편을 기다리며 그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서 들썩들썩 하고 있었죠. 남편이 돌아와야 될 시간쯤에 띵동 벨이 울리더라고요. 후다닥 뛰어나가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어라? 거기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 둘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세련되고 아름답게 생긴 여자 하나와 딱 봐도 여자의 아빠임이 분명한 것 같은 아주 무섭게 생긴 아저씨였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 이 기집 애가 뚫린 입으로 질문은 그래도 할 줄 아네? 너 이리 와!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갑자기 저한테 험한 소리를 쏟아내며 그 여자는 휙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풍선처럼 그 여자 손에 이끌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계속 왜 이러시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기웃기웃 얼굴을 내밀고 무슨 일인가 싶어 참견을 하더라고요. 누구 하나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을 그때 그 무서운 아저씨가 딱 한마디를 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고 동네 사람들도 침묵을 지키며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나 이 앞에 있는 공장 사장인데 우리 사위가 이 여자랑 바람이 나서 다른 살림 차렸다고 해서 박살내러 왔소. 누구 이 여자 편 들어줄 사람 있습니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실 그 동네는 그 공장으로 인해 살아남는 동네였거든요. 제 이웃들도 모두 그 공장에 적을 두고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공장이 중요했냐면 얼마 전 그 공장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발칵 뒤집혔죠. 단지 그게 소문일 뿐이었지만 그 소문이 실제가 되면 다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꼴이 되니 알아서 공장장님을 찾아가 급여를 10% 삭감할 테니 제발 공장 이전만은 막아달라고 자체적으로 급여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그 공장은 이 지역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숨줄이고 생명줄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의 사장이 자기 사위와 바람난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러 와서 이 여자 편 들어주겠냐고 물으니 그 누가 제 편을 들어주겠어요. 저는 어떤 응대를 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쏟아진 얘기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글쎄 유부남이었어요. 그것도 백수건달의 제비처럼 반반한 얼굴만 믿고 이 여자 저 여자 후리고 다니던 놈을 공장 대표의 딸이 눈이 돌아 남편으로 들어 앉힌 거였죠.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며 푼돈이나 뜯어내던 놈이 졸지에 큰 회사 회장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돼지목에 진주알, 말편자의 금덩이 꼴이 된 건데 한동안은 아마 마음 잡고 자기 아내한테 충실하게 사는 척을 했었나 봐요. 하지만 뭐 한 번 세던 바가지 또 안 세라는 법 있나요? 집어른 남 못 주고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다가 결국 저와는 살림까지 차린 거였습니다. 저는 진짜 까맣게 몰랐거든요. 너무나 억울하고 창피하고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 걱정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이지만 순간적으로 아이의 존재를 들키면 여기서 더 큰 난리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고 몸을 동그랗게 만 채 그 여자의 손찌검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촉이란 참 무섭죠.
제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반항도 않고 막고 있는 걸 보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때리던 그 모든 손길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숨을 고르더니 딱 한마디 물어보는 겁니다. 그놈이 너 임신까지 시켰니? 사실 거기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사람이 당황하면 거짓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뭔가 세게 제 뺨을 강타한 충격에 그대로 정신을 잃은 거였죠. 정신을 잃었던 제가 눈을 뜬 건 병원 침대였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싸늘한 얼굴의 간호원이 저를 한번 힐끔 보고 정신 드셨으면 일어나서 나가세요. 수납은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무슨 수납을 말하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간호원이 뭐라 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싸늘한 목소리, 그 차가운 손길이 말이죠. 제가 아직 누워있는데 이불을 걷어서 척척 개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중전수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환자분? 마취가 잘 안 되시는 체질이라 마취약을 저희가 좀 세게 쓰긴 했어요. 한동안은 안정 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몸 크게 다쳐요. 무슨 수술을 했다고요? 제 아기 사라진 거예요? 아니, 누구 맘대로요? 저는 수술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랑 언니랑 와서 다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저를 기절시켜 제멋대로 제 아이까지 뺏어간 거였어요.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진 거리. 저는 뻐근한 배를 붙들고 다리를 질질 끄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문고리가 바뀌어 있고 제 짐들이 정말 쓰레기 봉투 같은데 쑤셔 넣어진 채 집 앞에 널브러져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집 안에서는 쿵쿵 무언가를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 문을 두드리며 간절하게 외쳤어요. 저기요, 남의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뭐 하는 건데요?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저 좀 누워야 해요. 그때 옆집에서 할머니가 쓱 나오시더니 저를 휙 끌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여자야. 어쩌자고 여길 다시 왔어. 아까 그날 일을 겪고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그 공장 사장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신당부했어. 세댁 도와주는 사람이면 무조건 자기 공장에서는 일 못할 줄 알라고.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저 집에 있는 살림도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다 빼낸 거고, 그 세댁 남편, 아이고 그 강아지 같은 놈. 그놈 아까 집에 왔다가 자기 진짜 마누라랑 장인어른 보고 납작 무릎 꿇고 싹싹 빌다가 그대로 끌려갔어. 지금 동네 사람들이 저 안에서 알아서 다 철거 작업하고 있다고. 그나마 내가 슬금슬금 세댁 물건 중에 좀 좋은 거 같은 거 돈 될 만한 거는 몰래 가져와서 꽁쳐뒀어. 그거 주려고 내가 지금 끌어온 거야. 저 밖에 있는 거 저거 다 쓰레기밖에 더 되겠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순간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멍청하게 권력 있는 여자의 남편과 살림 차린 대가가 어떤 건지 눈에 선해지더라고요. 다행히 그 할머니는 공장과 연도 없었고 그냥 그 동네 토박이로 오래 사시던 분이라 거리낄 게 없었으니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이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이불을 펴주셨습니다. 일단 좀 누워 자라는 말에 염치 불고 누웠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까무룩 잠이 들더라고요.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나 눈을 뜬 제 앞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함께 할머니가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쨌거나 뱃속에 품던 걸 흘려보냈는데 몸이 얼마나 상했을 거야. 이거 먹고 남들 눈 띄지 않게 멀리 가. 그게 새댁이 사는 길이야.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먹고 어르신이 싸준 물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나마 그 할머니가 모아준 물건들도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자기 진짜 마누라의 물건 몰래 가져다가 저한테 선물이랍시고 안겨준 것들이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거 다 갖다가 그 여자 눈앞에 던져주고 필요 없다고 소리라도 한번 버럭 지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해주신 그게 제 목숨줄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주 늦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을 때 할머니가 전해주신 그 물건들을 품 안에 품고 야반도주하듯 그 동네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내내 혼자 살았던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삶이더라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이후에 남자라면 아주 정이 뚝 떨어져서 연애 같은 거 안 하고 혼자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 덕에 제 밥술 정도는 충분히 먹고 뜨고 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겠죠. 여튼 저는 그 지옥 같은 밤 이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갑자기 제 인생을 순식간에 로맨틱 장르에서 호러 장르로 바꿔버린 그 인간이 죽음과 함께 나타나 저한테 이런 큰 돈을 줬다는 것이 당연히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거짓은 아닌 것 같고 이 돈을 굳이 포기할 이유도 없겠다는 마음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오래전에 세상 빛도 못 보고 가버린 내 아이의 목숨값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 또 살면 얼마나 살겠나, 인생 한번 그렇게 마지막으로 돈 한번 쓰면서 살아보자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집으로 이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 찝찝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최소한의 공사와 인테리어는 다시 하기로 했어요. 돈도 많이 생겼겠다. 제가 거리낄 이유는 없었죠. 집은 정말 크고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자재들이 많아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걸 떼는 걸 너무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집도 얼마나 벙커처럼 튼튼하게 지어놨는지 누수며 금강고시며 손댈 게 없어서 결국 인테리어 사장님의 양심 있는 제안으로 전등이랑 도배, 화장실 정도만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싹 다 뜯어고치고 싶었는데 워낙 그게 가치 있는 인테리어 자재들이라고 하니 뜯어버리기도 조금 제 마음에도 아깝긴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거의 고치지 않은 그 대저택에 혼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무서워서 온 집안에 불을 다 활짝활짝 켜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사람이 익숙해지는 게 무섭다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 그 집도 그렇게 넓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100평이 넘는 집이 그냥 매일매일 살다 보니 30평 언저리 되는 집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지면서 저는 그 집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만인 같은 삶을 사는데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했죠. 그 즈음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 제가 그 집에 아주 익숙해졌을 때쯤 제 귀에 어디선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서 제 친구들을 불러서 한번 집에서 재우면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 없냐고 물어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친구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그러고 저도 그런 날은 소리가 또 안 들렸거든요. 하지만 희한하게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라는 소리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어쨌거나 그 집을 구석구석 다 봤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올 구석이 1도 없었거든요. 이게 한번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노이로제가 걸린 것인지 그 소리가 집 밖을 나가는데도 계속 제 귀에 맴맴 도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정신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피해망상처럼 계속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결국 제 발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안정제를 먹으면서 집에 익숙해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집을 아예 나와서 제가 예전에 살던 환경과 비슷한 곳으로 돌아가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집이랑 차는 좋은 거 쓰다가 나쁜 걸로 못 내려간다고 하더니 제가 그런 걸 경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숨이 탁 막히면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일단은 조금 더 견뎌보기로 했죠. 수면제 양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될 수 있으면 바깥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귀에는 애타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렸어요. 오죽하면 구슬해볼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이거는 도저히 견디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 집을 세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변호사가 저한테 유산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적어도 이 집에서 2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아주 딱 잘라서 유언장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럴 순 없다. 만약에 이사를 나가고 싶으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썼던 것들을 원래대로 환복한 후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인테리어도 한다고 돈 쓰고 그렇게 사치를 부린 건 아니었지만 옷도 사고 가구도 사고 꽤 많은 돈을 썼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환복을 해놓고 나가겠어요. 그래 설마 죽기 하겠냐. 여기서 반년 버텼으니 앞으로 1년 반만 더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충격적인 상황을 하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 가지고 있는 알러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키위 알러지입니다. 이상하게 키위를 먹으면 목이 땡땡하게 부으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키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을 딱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편 아닌 남편이었던 남편 같았던 그 남자입니다. 처음에 그 남자가 저한테 말 걸면서 친근하게 굴기 시작한 게 그 키위 알러지라는 공통점 때문이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키위라기보다는 참다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과일이었는데 그게 살다 보니 참다래도 있고 키위도 있고 하여간 그 종류가 꽤 여러 개더라고요. 어쨌건 그 종류의 것을 먹으면 저는 알러지가 생깁니다. 이게 자신이 알러지가 있는 건 귀신같이 또 알아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케이크도 키위가 들어간 건 절대 먹지 않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양념할 때도 키위는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코처럼 양념에 키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딱 냄새만 맡아도 알아차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사다가 냉동해 놓고 오늘 아침에 변호사 만나고 들어와서 구워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냉장실에 옮겨둔 소 불고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구우려고 프라이팬에 얹어놓는데 어라? 키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양념에 섞여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거는 키위 냄새가 확실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 손질해서 양념을 재워둔 건데 제가 키위를 넣었을 리가 없잖아요. 순간 오싹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키위는 절대 제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면 저리 꺼지고 사람이면 나와. 뭐 하는 거야? 시끄러! 내 귀 속에서 나가라고! 나야. 진짜 나라고.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얼마 뒤면 그 여자가 올 거야. 나 좀 구해줘. 부엌 뒤에 싱크대 아래쪽 문, 여보. 처음에는 진짜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손발이 덜덜 떨렸지만 일단 경찰에 연락을 하고 집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곧이어 경찰이 2명 왔는데 사실 이전에도 제가 한두 번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를 해서 저희 집에 온 전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려니 해서 그랬는지 심드렁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경찰 한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뭔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거 사람 목소리인데? 그때부터 저희 집은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도착한 경찰과 나중에 추가 신고받고 온 경찰들이 합세해서 소리가 나는 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목소리가 싱크대 아래쪽 문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걸 전해줬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싱크대 뒤쪽에 사람 하나가 드나들 만한 문이 하나 진짜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문은 지하도 아닌 집 마당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당 구석에 사방에 문도 창문도 없는 콘크리트 박스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이사 오면서 변호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무슨 환기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신경도 안 썼는데 세상에 그게 밀실이었던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밀실 안에는 저의 전 인생을 흔든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삐쩍 마른 채 코에는 콧줄을, 대소변은 바닥에 줄줄 흘리는 채로 말이죠. 그리고 그 남자를 발견해 모두가 경악에 빠져있던 그때 문인 줄도 몰랐던 벽 한쪽이 열리며 누가 훅 들어오다가 저와 경찰을 발견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바로 잡혔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이를 잃게 한 남편의 본처였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죠.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오래전 그 일이 있은 후 아마 그 여자 역시 스트레스로 몇 번의 유산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든 원망이 자기 남편과 저한테 쏟아지며 악귀처럼 변해버린 거였어요. 그나마 남편이 건강할 때는 바가지도 긁고 구박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모양인데 2년 전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쓰러진 후 꼼짝없이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니 그 스트레스로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또 괴롭히다가 결국 그 원망이 저한테까지 뻗으며 희대의 복수 사기극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가짜 변호사를 세팅하고 유산을 준다는 거짓말을 해서 저를 이 집으로 끌어들인 후 적절한 시기가 오면 제가 남편을 감금해서 괴롭힌 걸로 세상에 터트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멀쩡히 다니는 꼴이 보기 싫어 불고기에 키위를 넣어 아프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고요. 그동안 약을 먹여가며 희미하게 목숨만 붙여놓은 남편이
그 여자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찾았다는 건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바로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딱 제가 들고 들어갔던 것만 가방 하나에 싸들고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악귀 같은 여자는 끝까지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뭐라 중얼거리고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남자는 구출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금과 사기, 납치 등의 혐의로 여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고 가짜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도 사기 공모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저는 이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이사갈 준비 중입니다. 아주 모든 것이 다 지긋지긋해서 말이죠. 딱 하나, 저를 속이기 위해 위장해서 제게 증여했던 유산들은 위장이건 아니건 증여가 되긴 한 것이라 전부를 다 빼앗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 제 손에 쥐어봐야 기분만 더러울 것 같아서 죄다 미혼모 시설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못나고 어리석어 제 아이를 지키지 못했지만 자기 아이를 최선을 다해 지키고 살려는 훌륭한 엄마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냥 그렇게 제 인생을 정리하며 살아보려고요. 아유, 정말 지독한 악몽에서 이제야 간신히 깨어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